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배터리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먼저 짚어보고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 주간 증시 전망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하던 온라인 행정 서비스가 멈춰섰습니다. 전자정부의 심장격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로 나흘째, 행정정보 시스템 복구율은 10%도 안 됩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전화 연결해서 현재 상황 그리고 사고 원인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충격적인 화재 발생 후 지금 나흘인데요. 정부 네. 행정정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복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순간 어떤 게 지금 복구됐고 어떤 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전 분원은 총 647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화재로 인해서 96개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장비가 이렇게 훼손된 겁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55개 시스템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55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문제는 그러면 이 중에서 현재 이 647개 중에서 약 46개 정도의 서비스, 10%가 안 되네요. 46개 서비스가 복구돼서 정상 운영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 그다음에 모바일 서비스, 정부 24의 일부 서비스, 우편의 일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번 화재로 해서 장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입니다. 96개 이 시스템에는 이 시스템에는 국민신문고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왜 우리가 있다고만 뭐지 인터넷을 통해서 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이렇게 조회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랄지 아니면 공무원의 행정 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네. 그다음에 각 부처의 공식 홈페이지 등이 96개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용 불가능한 96개 시스템이 언제쯤 복구될 거나 정부는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거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96개 시스템은 장비가 완전히 훼손됐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 이 장비를 구입해서 기존에 있는 대전 본원에 설치하거나 예. 아니면은 대구 이 클라우드 센터에 PPP라 그래서 민간 협력 클라우드 센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미 장비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옮기고 거기에 장비를 이용하고 그리고 데이터만 옮겨 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이 작업을 2주 내에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단은 한 2주 정도는 기다려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정부 말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2주 동안은 국민들이 큰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2주 내에 과연 제대로 100% 복구될지는 조금 의구심이 좀 드네요. 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의외의 복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정부가 이 자원을 잘 활용해서 이 2주 내에 이렇게 복구하면 네. 아주 잘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번 화재가 리튬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옮기는 과정의 실수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배터리가 노후화돼서 낡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직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배터리는 현재 이 수명이 보통 10년 정도 되는데 현재 한 11년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 배터리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전 과정에서 혹시 부주의가 있었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래 니온
이온 배터리는 굉장히 불안전한 겁니다. 불안전해서 이렇게 이 뭐 충격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전압에 이 과전압이 이렇게 걸리거나 아니면은 충전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하면은 이 분리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분리망이 훼손이 돼서 이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굉장히 고열 이 한 최대한 600도 정도 되는 고열을 내서 이제 이렇게 폭발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에 대한 관리가 좀 리튬 이온 배터리의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설령 화재가 났더라도 대구 본원에서 화재가 나면 대구 본원 전체가 다운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렇더라도 다른 뭐 광주랄지 대구가 그 서비스를 이렇게 인수받아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이원화 체제가 필요합니다. 예. 이원화 체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백업 그런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DR이라 그래서 이 재난 복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까? 현재는 이렇게 시범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모든 서비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정보 서비스의 중요도랄지 아니면 사용자 수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1, 2등급은 뭐 이렇게 이 국민 안전하고 연관이 되거나 이렇게 굉장히 중요도가 돼서 적어도 1등급이나 2등급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이중화에 의한 재난복구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적어도 1등급하고 2등급에 대해서는 물론 단계적으로 확대가 필요하지만요. 이 완벽한 이 이중화 개념에 의한 이 재난복구 체계가 필요하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년 전 카카오의 그 배터리 화재 사건 때는 정부가 바로 백업 시스템을 다 갖춰져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중화 말씀하신 백업 시스템 투자가 제대로 안 돼 있었군요.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염흥열 순천향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10원까지 치솟으면서 증시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죠.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압력으로 외환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졌는데요. 한미 통화 스와프 없이 선불 투자를 하게 되면 외환 위기급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데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지 전문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 FTA 교섭 대표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남시원 명지대 국제통상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발언, 우리 증시 외환 시장 충격이 지난 주말 컸습니다. 26일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 환율은 올랐는데 남시훈 교수님 이제 그 일시적 충격은 조금 완화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는? 뭐 오늘 주가 보니까 네. 그래도 다시 또 반등을 하면서 어느 네. 정도 회복이 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합의가 어떻게 되기에 따라서는 국내 경제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긴 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협상이 늦어지면은 좀 부담감은 있을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아주 우리나라가 불리한 그러한 협상은 또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뭐 큰 충격은 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7월 말이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된 회담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공식 발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잘 된 겁니까? 잘못 바뀐 겁니까? 아니면 당시 뭔가 발표가 좀 선명하지 않았고 뭐가 좀 잘못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그 한미 간의 이제 관세 협상, 무역 투자 협상이 이제 7월 말에 이루어지고 그때 상반간에 이제 일단 그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한 직후에 한국하고 미국에서 나온 그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당시에도 오.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사실은 발표했지만 합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긴 그래서 그렇죠. 이제 양측 간에 이제 서로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약 한 달 뒤에 열린 그 양국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은 잘 진행이 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결국은 7월 합의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데는 이제 실패를 한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제관계에서 문서로 합의를 해도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데 구두 합의를 하고 그 합의한 내용을 서로 이제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잘 됐다, 협상이 잘 됐다 이렇게 당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핵심적인 부분에 이제 합의가 안 됐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번 미국이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이제 정하면서 7월 합의한 내용이 더더욱 이제 양측 간의 합의가 굉장한 큰 어떤 이해 폭이 예. 차이가 컸던 걸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입장이 좀 많이 다른데 네. 관련해서 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월스트리트저널 뭐 보도라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은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보다 더 많이 해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다. 뭐 근데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올 정도면 뭔가 협상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우리가 국민들이 정확히 모르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 어때요? 뭐 사실 협상의 구체적인 진행 부분은 이제 원장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예. 근데 어쨌거나 협상 전에는 서로 상대방한테 좀 더 강한 요청을 하거나 대외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보거나 하는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뭐 좀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몰래 또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협상에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조금 더 협상의 그 불확실성이라든가 불안정성이 더 높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국의 그 특성상 일본과의 협상이 일정한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제 먼저 우리나라보다 먼저 합의를 했는데 그때도 합의문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측이 밝힌 사항과 일본 측이 밝힌 사항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그 당시 7월 말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 차이점이 좀 서로 중간 정도에서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국도 일본이 했던 것처럼 합의문을 만들지 말고 어느 정도 합의를 일단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그 말씀하신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도 그게 진행이 된 거고 근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의 그 통상 합의문이 나왔는데 그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미국에 유리하고 예. 일본이 요구했던 거는 별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난처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미 협상이 잘 됐지만 문서화를 못했잖아요. 서로 이제 공식 서명을 못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이 이 관세 협상 관해서 공식 서명한 나라가 뭐 일본하고 유럽 연합 정도입니까? 몇 개 안 되죠. 영국하고 영국? 예, 네. 그 세 나라 그러니까 일본, 영국, 이제 EU 이렇게 이제 세 나라하고 이제 결국은 합의를 했는데 합의의 이제 내용은 약간씩 다릅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합의한 나라는 영국하고 합의를 했고요. 영국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동안 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거나 합의한 나라의 그 합의 형태를 보면 세 가지 모델이 다 다릅니다.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 영국이 흑자를 보는 게 아니라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흑자를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처음 이제 합의하면서도 미국이 영국에 대해 갖고 과도하게 이제 요구를 많이 안 했고요. 그렇죠. 자기들이 흑자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관세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제 허용을 해주고 한 것이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요구를 좀 덜한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 사정은 일본하고 EU하고 비슷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흑자를 내는 국가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분은 EU랑 비슷하지만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 합의한 그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앞으로 향후 4년간 5,500억 불을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정부가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부가 한다. EU 같은 경우에는 EU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안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합의한 이 관세 또는 투자 합의의 그 형태가 보면 일본과 합의한 내용, EU하고 합의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영국과 합의한 내용들이 서로 다 다른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합의한 모델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 모델을 요구한다. 근데 굉장히 이제 일본한테도 불리하고 한국한테도 이제 불리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맺은 걸 보니까 너무나 일본에 불리한데 그게 우리한테 온다면 우리한테도 굉장히 피해가 클 것 같아요. 사실 관세 문제 할 때 미국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강하게 대응할 거로 생각했던 나라가 중국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100% 이상 관세 예고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양쪽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해가면서 뭔가 합의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중국과 협상도 한다고는 하는데 네. 특별하게 지금 외부로 뭐가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없고요. 그리고 일단 한때는 거의 그 145%까지 관세를 높인다고 했다가 다시 물러섰고 그런데 그거를 다시 유예하면서 지금 일단 11월까지 늦춰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뭐 중국 상대로는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는 올린다고만 했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그 타코라고 그걸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기대가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도 관세 영향을 별로 안 받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사실은 저는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과연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인가 이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원래는 네. 중국 견제가 가장 네. 큰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는 네, 겁니까? 지금 분위기가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다음부터도 뭐 캐나다라든가 멕시코라든가 뭐 그리고 한국, 일본, EU 좀 다른 나라들한테 뭐 거의 뭐 무차별적으로 네. 이걸 관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제일 큰 위협이다라고 생각했고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라고 그걸 우선시했다면은 좀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서 다 같이 중국을 좀 포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주로 좀 추구했던 그런 생각이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지금 뭐 모릅니다 사실은 이러다가 또 갑자기 중국과 또 세게 붙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거나 한편에는 이렇게 그냥 중국은 저렇게 하다가 그냥 그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중국은 중국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나라 마음대로 하겠다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물론 실제 협상은 하시는 분들이 잘 알겠지만 예, 다른 분들도 그럴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성희 원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에는 뭐 엄청난 발톱을 드러내면서 더 강하게 싸울 듯 하더니 지금 봐서는 조금 협상적으로 가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근데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그다음 미국 공화당 쪽이 대중국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항하는 대항을 견제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는 이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중국을 찍어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 일기 때처럼 중국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지렛대를 행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네. 이런 상황이 돼갖고 협상이 이제 90일간 두 번씩 이제 유예를 하면서 이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현재 그 중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갖고 협상을 이제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견제의 기본 방향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견제하지만 견제 입장이 있지만 중국이 또 워낙에 아까 말씀하신 지렛대 이제 중국의 나름 협상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히토류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무기 같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우리도 뭐 조선 협력을 미국이 원했으니까 우리도 미국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과연 어떻게 주고받기가 이루어질지 미국의 이런 윽박, 협박, 압박을 좀 이겨내야 될 텐데요. 좀 주목이 되네요. 관세 문제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 국내에서는 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대해서 1심, 2심, 특히 2심에서 이게 위법하다 이런 판결이 내렸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이게 혹시 실제로 뭐 행정명령 취소될 상황으로 갈 수도 있나요? 혹시 이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일단 법원 문제고 그러니까 트럼프 측이 이제 대법원 미국 이제 대법원으로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 판결이 이제 2026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게 일단은 뭐 법리적으로만 보면은 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외에 지금 한국도 지금 사법개혁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대법관들이 친 트럼프 성향의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쪽이 원하는 대로 나올 가능성도 꽤 높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최종적으로 유업 결정이 나온다. 그래서 상호관세 조치는 자체는 없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른 우회하는 방향으로 관세를 높이거나 혹은 예.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금 우리는 지금 일단 통상 합의가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통상 합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있는 한은 계속 좀 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통상 합의가 된다고 그래도 트럼프가 다시 또 뭔가를 시작할 수도 있고 무역 갈등 이런 네. 게 좀 계속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죠. 네, 설령 무역 합의가 갈등, 이루어지더라도. 추가적인 요청 혹은 이행에 대해서 또 서로 시시비비 이런 예. 것들이 계속 열릴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쉽게 물러설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게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입니다. 이제 3,500달러 우리도 정부 현금 투자라고 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는 반응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요구한 게 통화 스와프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필요 조건이고 예. 충분한 조건은 거기에 추가해갖고 투자의 조건이라든가 투자의 조건.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수익의 배분이라든가 투자 조건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이 일방적으로 투자처를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45일 이내에 돈을 이제 갖다 주도록 이제 돼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나중에 수익의 배분을 50대 50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 이제 투자 원금이 회수된 다음에는 90대 10으로 미국이 90을 가져가고 일본이 10을 가져가는 이런 이제 수익 배분 구조 같은 것들이 너무 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 굉장히 원론적인 문제 제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한 요청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 우리로서는 너무나 예. 당연한.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국제 협상에서 강대 국가의 협상은 이게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일본이 이제 자기 미국이 국력을 배경으로 해갖고 한국이 굉장히 이제 강압적인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요구하는 어떤 합리적 요구 이런 것들을 미국이 정당하게 좀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본도 수용을 했는데 일본이 수용을 했으니까 일본과 같은 조건을 받아라. 지금 그런 요구를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일종의 그렇습니다. 일종의 협박과 네.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좀 수용할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무제한 통화 스와프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은 통화 스와프. 이게 이것도 결국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그 3,500억 달러 투자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 측이 요청하는 것처럼 뭐 현금의 성격이 강하고 뭐 선불 이런 성격이 강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외환 보유고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반면 일본은 외환 보유고도 더 많고 동시에 일본이 지금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있거든요. 미국과. 그러다는데 한국은 외환 보유고도 작고 경제 규모도 작고 네. 통화 스와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요청을 다 들어준다면은 그래도 그게 불가능하니까 최소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 정도는 정말 최소한 있어야 한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 타당한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 돈이 다 빠져나가면은 당연히 금융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 예. 이제 그 트럼프가 통화 스와프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아르헨티나, 이게 예. 며칠 전에 예. 나왔는데 그 경우는 이제 뭐 200억 달러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고 일본은 반면 무제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이 지금 요구하는 것도 3,500억 달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케이스가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좀 더 찾아봤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 무제한 통화 사업까지 하려면은 이게 뭐 연준이나 또 혹은 뭐 국회에 추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한국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렵다라는 걸 정확하게 좀 보여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너네가 지금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해주기 힘든데 근데 우리는 일본은 그거 있고 우리는 그거 없으니까 더 어렵다라는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설명해주는 예, 우리 쪽에 반대할 근거를 만들어주는 효과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미국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인다면은 뭐 무제한 통화 수업이 최소 필요하다는 것이지 만약에 무제한 통화 수업이 필요할 정도로 무리한 조건이라면은 그거를 안 받는 게 낫지 않은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른 조건들 투자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바꾼다던가 혹은 금액을 지금보다 좀 크게 줄인다던가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게 얻어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을 줄이거나 네. 뭔가 투자의 조건들을 조금 바꾸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EU의 그 투자 그 네. 균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예, EU 방식으로 합의가 된다면 정부의 부담이 이제 훨씬 줄어든 거죠. 우리는 근데 정부가 투자한다는 합의 외에 또 이번에 기업들 별도로 또 투자한다는 그 약속까지 있잖아요. 기업들이 별도로 하는 투자 금액은 정부가 투자해야 될 금액에선 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완전히 별도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실은 우리 기업들은 어느 정도 여력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투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정부 들어와 갖고 투자한 부분을 사실 소급해서 계산을 해줘야지 원칙이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우리 정부 실무자들이 설명을 했을 테고 장관들이 계속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지금 통하지 않는다는 게 좀 답답한 거죠. 네, 답답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EU도 일본처럼 미국에 굴복을 했으면 뭐 그렇거니 하겠지만 EU는 또 다른 조건으로 이제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EU 방식으로 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우리의 입장, 우리의 미국의 어떤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지 관련해서 자꾸 이제 이 관세, 품목별 관세가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요. 우리 관세 협상 제대로 안 되니까 자동차 이미 25% 우리 관세 물리고 있고 10월 1일부터는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브랜드의 의약품 100% 관세를 물리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7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약품 관세 이른바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 예, 그게 그런데 어떻게 지금 되는 거예요, 이건? 그 최혜국 대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일단 일본이 먼저 그걸 진행을 했는데요. 일본도 그 합의 당시에는 최혜국 대우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합의 문이 나왔을 때는 최혜국 대우가 일단 없었고요. 그게 첫 의약품 이런 번째고. 거에 대해서 없었어요, 네. 일본이? 네, 결과적으로는 없었고 그리고 한국도 지금 합의 당시에 얘기를 한 건데 아직 합의문이 안 나왔으니까 그거 자체는 아직 없다라고 봐야 하고요. 예. 그리고 최혜국 대우의 의미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계약을 맺은 후에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미국과 관세를 맺을 때 그 관세율이 더 낮아지면은 한국도 그걸 두려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한국과 일단 최혜국 대우가 합의문에 포함되고 그 다음 다른 나라랑 관세를 맺을 때까지 봐야 그래야 이제 최혜국 대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아직 뭐 없다 최혜국 대우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참 합의할 때와 정말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 근데 합의를 구두로 합의한 것이고 구두로 합의한 거니까. 서면으로 만약에 합의해갖고 그 문안이 들어가게 되면 네. 자동차든 의약품이든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은 그 문안 합의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적용이 안 되고 의약품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의약품 일본 같은 유럽은 15%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10월 1일부터 100%를 관세를 물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지금 양국 간의 합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최혜국 대우를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럼 실제 서명할 때 비로소 그걸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예,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조금 7월달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제 문서가 없으니까. 예.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지금 자동차 25%, 의약품 예정대로 10월 1일 100% 같으면 산업 피해가 굉장히 클 텐데 이 부분 이게 우리가 시간이 뭐 그렇게 길게 우리가 계속 3,500달러 선불차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 계속 거부만 하면서 언제까지 이거 버틸 수 있을지 우리가 그거 좀 불안하네요. 뭐 사실 이 부분은 물론 다른 산업도 있지만 일단은 뭐 자동차 부분이라면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그걸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 기업과의 그 긴밀한 소통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예. 일본이 그 한국 상대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했을 때 했었죠. 그때 한국이 전반적으로 대처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그때도 결국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관련 대기업들의 그 상황 얼마만큼 대비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뭐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까지 잘 반영해서 결정을 했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이고 이걸 고려해서 한국이 조금 더 이제 협상을 빨리 생각을 할지 아니면 협상에 좀 더 여유를 두되 뭐 예를 들면은 뭐 직접적인 지원은 쉽지 않겠지만
뭐 음성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피해가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어쨌든 간 관세가 이제 지금 자동차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서로 경쟁사들끼리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관세가 더 높이 올라가 있다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좀 더 그 기업이 돈을 부담하더라도 소매 가격을 높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럼 그만큼 피해가 쌓인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 좀 어떻게든 좀 뭐 대놓고 선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지금 그 미국 한국 정부가 뭐 대외적으로 발언하는 거는 다 미국에서 다 알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또 네. 협상에 반영될 수 있으니까 네. 대놓고 뭐 도와주겠다라고 선언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든 도와줄 방법을 뭐 강구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 그대로 간다면 일단 문서화를 하지 않고 자동차 의약품에 관세를 매긴데 우리가 입는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이런 걸 나름대로 정부도 다 계산을 하고 있을 건 아닙니까? 그런 걸 봐가면서 협상의 어떤 그 방식을 좀 다 생각하고 있겠네요, 정부는. 네, 정부 입장 뭐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교착이 장기화되면 사실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예. 왜냐하면 산업 피해가 당장 그 우리 경쟁 국가하고 관세 격차가 10%씩 난다고 하는 건 예. 이건 견딜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장기화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조기 타결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갖고는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쪽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제안 같은 걸 계속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예.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협상 수단, 또 무기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우리도. 예, 무기가 이제 있긴 한데 미국 쪽에서는 일단 한국하고 일본을 좀 굴복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요구가 얼마만큼 미국 쪽에 받아들여질지 이제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굴복시켜서 다른 나라와의 이런 걸 좀 사례로 삼겠다 이런 미국의 전략이 좀 있나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죠. 다른 나라 협상을 지금 계속 다른 해야 나라랑 되니까. 협상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일본을 지금 중요한 국가인 일본을 먼저 한 상태에서 그 다음이 한국으로 이제 타겟이 오는 거는 되게 그 자연스러운 상황이고요. 예. 저는 또 하나 생각이 든 게 물론 이게 트럼프 정부의 특성이 좀 독특해가지고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한미 FTA라든가 예. 그런 다양한 협상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대해 공포감 혹은 반대 이런 게 있었다. 예를 들면 한미 FTA 반대 시위가 어쨌거나 그 협상장에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지금 시위가 저렇게 심한데 이걸 받아들이면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그 협상을 우리 쪽으로 좀 더 끌고 오는 근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그 이 문제의 그 심각성에 비해서 그 우리나라 지금 정부 고관이 직접 뭐 트럼프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혹은 시민단체에서는 좀 더 이거를 좀 이야기를 좀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불붙지 않는 분위기라서 네. 예, 물론 이게 항상 통하는 건 아니고 트럼프가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 사용 가능한 무기 하나를 갖춘다는 의미에서는 이런 것도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 지금 교차 상태에 빠졌는데요. 미국의 압박이 워낙 강한데 우리 정부가 조금 잘 버티면서 합리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9월 고용 지표와 연방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에 주목하는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고용 지표는 10월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중요한 지표인데요. 증시 전반적으로는 AI 거품론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는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승 분위기를 이어갈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는 지난 주말 8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왔어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인데 혹시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8월 근원 PC 그리고 PC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앞으로 금리 인하를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못하는 해석이 나올 여지는 있는데 최근 발표되고 있는 CPI, PC를 해석하는 금융시장의 반응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헤드라인은 전월보다 올라가고 근원 같은 경우에는 전월과 비슷하게 나오면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물가가 제약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세 물가 압력이 생각보다 크진 않다고 거죠.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그 범위 내에서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안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보면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 결과를 이제 해석할 때는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PC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력은 조금씩 반영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전월보다는 감소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소비 심리가 이축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금융시장이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8월 PC 개인 소비지출 물가 지수만 본다면 연준이 이제 연말까지 시장에 생각하는 두 차례 금리 인하의 이 전망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그랬는데 사실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2분기 경제 지표 GDP 성장률이 아주 높게 나오고 또 고용 동향도 그다지 나쁘지 않으니까 이 두 차례를 금리 인하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혹시 좀 바뀌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올해 2분기 GDP 확정치가 수정치보다 0.5%포인트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GDP 성장률이라고 하면 굳이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2번 정도 내릴 필요가 있냐. 약간 이런 의구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앞으로 GDP뿐만이 아니라 일부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올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특히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용 추세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8월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고용 추세가 3개월 평균치인데 2만 9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 그리고 시기열을 넓혀서 10년 정도 염두에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추세가 12만 명 정도 됐기 때문에 근데 올해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 특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고용 추세가 급감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타 지표들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준은 우선적으로 고용 둔화를 염두에 두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두 번의 금리 인하를 계속 우리가 예상을 해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될 거다. 그리고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면 이제 9월 고용 지표가 우리 시간으로는 주말에 발표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3일날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거는 이제 9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죠. 근데 예상치가 4만 4천 명 전후예요. 4만 4천 명. 네. 전월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만 2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월보다는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고용 수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고용 증가의 모멘텀이 둔화되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이러한 고용지표 부진은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을 앞으로 한 50pp 정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사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50pp가 아니라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75pp 이상 충분히 내릴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9월 고용 지표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네요. 금리나 폭이라든지 이런 횟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 영향을 미치는 게 AI 좀 거품론입니다. 꺼질만 하면 나오고 꺼질만 하면 나오는데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증시가 고평가돼 있다 이런 이제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걸 의식한 발언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현재 S&P 500의 12개월 선행 PR을 보면 네. 22.4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22.4배. 그러니까 네. 과거 5년, 네. 10년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 이를 상회하고 있죠. 아. 그러면 이 숫자만 보면 당연히 미국 네. 증시가 고평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은 고평가가 아니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예. 올해 연간으로 S&P 500의 EPS 증가율을 주도하는 섹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장 실적이 좋은 게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가 IT, IT, 그리고 세 번째가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예. 근데 제가 앞서서 얘기해드렸던 지금 현재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이 22.4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 지금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세 개 섹터 가운데 두 개, 예. 커뮤니케이션과 헬스케어 섹터는 예. 지금 전체 평균 PER보다 낮아요. 아, 그래요? 실적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22.4배보다 낮다 이거죠. 아. 그래서 이 해당되는 섹터 기업들의 주가가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숫자로 놓고 본다고 하면 아직은 미국 증시의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예. 어차피 지금 23년도 10월 이후로 미국 증시를 견인하는 거는 한국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기술주들입니다. 기술주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주들 사실 버블 논란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예.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마다 AI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은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뭡니까? 우선적으로 AI 생태계를 보면 지금은 AI 모델 그리고 반도체 이게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1단계예요. 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스테이지 3단계로 가야 되는데 3단계. 3단계에서는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예. 구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가야 하는데 지금은 1단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AI 이제 거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1단계니까 우리가 2단계, 3단계로 계속 가려면 계속적인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그렇죠. 시사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AI 산업 트렌드를 보면 지금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생성형 AI 단계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피지컬 AI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승한 CEO가 항상 연설을 할 때마다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은 피지컬 AI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뭐 인터넷 혁명, 여기에 지속 기간이 18년. 그리고 모바일 혁명 지속 기간이 15년. 예. 지금 챗 GPT 출시되고 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혁명이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앞으로 9년 정도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혁명이 예.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3로 그리고 현재 생성형 AI가 궁극적으로는 피지컬 AI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버블이라고 논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오픈 AI 생성형 챗GPT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투자 결정이 나오자마자 일각에서 엔비디아 오픈 AI 투자하고 그 오픈 AI가 엔비디아 GPU를 사는 거는 이거 뭐 자기 순환 출자 같은 거다. 이게 거품론의 상징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예전에 그 닷컴버블 때도 통신 장비 업체들이 플랫폼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사례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시선을 좀 옮겨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보면 올해부터 AI는 하드웨어의 플랫폼이 바뀌게 됩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엣지 플랫폼으로 이제 플랫폼이 바뀌게 되는데 예. 이런 단계에서는 사실 주문형 반도체, 2세대 반도체에 해당되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자체적인 커스텀 되는 칩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기존의 GPU 시장의 90%를 엔비디아가 다 차지했던 상황인데 이 파일을 점점 빼앗기기 때문에 예. 이 파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오픈 AI에 대한 투자가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엔비디아가 투자한 것들은 칩 생산하는 기업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의 전 단계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이상을 좀 높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픈 AI 입장에서도 앞으로 AI 모델 학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고성능 GPU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고성능 GPU를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조달받는데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과 속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해주고 예. 그 투자를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경쟁 업체 대비 AI 모델 속도를 높이는데 더 우위를 가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인과관계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투자는 닷컴버블과 비교하기보다는 그 두 회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예.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지금 AI 생태계가 지금은 이제 스테이지 1, 1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런 면에서 AI 거품론은 좀 이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여튼 계속 거품론이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 이 서학개미들의 이제 투자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세워야 될지. 사실 이제 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 그럼 당연히 기술주, AI 버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주도주들이 아니라 소외됐던 대상으로 좀 시선을 옮기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도 동일한 현상은 발생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확인을 해보면 소외됐던 대상들은 잠깐 오르다가 다시금 떨어지는 형태. 하지만 기존의 주도주들은 계속 성장을 해왔거든요. 예. 미국 증시가 앞으로도 계속 상장할 수 있다고 얘기해드린 그 근거에는 예. 지금 미국은 경기 확장에 놓여 있고요. 또 기업 실적은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잘 나오는 이 패턴이 벌써 10개분기 연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증시가 올라가게 되고 분명히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건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뒷받침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도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커뮤니케이션, 예. IT, 헬스케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실적이 단연코 앞서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미국 증시 상승할 때 기존의 주도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실적을 바탕으로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좀 짧게 한번 그 평가해 보자면 코스피 3,4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네. 좀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 좀 너무 좀 빨리 달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확장과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장세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신정부가 들어섰고 그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예. 한국의 경제 체력, 실질 GDP가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더 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업이익 추정치가 벌써 하향 조정된 게 2년 이상 됐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은 좋아 보이는 장세가 갑자기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연말까지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의 한국 증시 코스피가 3,400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미국 증시의 풍선 효과를 받아들이면서 지금보다는 지수대가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 기업 상황이 조금 이제 다르다 네, 이런 측면을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걸로 오늘의 인터뷰를 마감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관세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밝힌 3,500억 달러 선불 투자를 무마하기 위해 장관들이 미국을 들락거리고 있지만 돌파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동차는 다른 나라보다 무거운 25% 관세를 물고 의약품도 100% 관세를 내게 됐습니다. 산업 피해가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마냥 버티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치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남은 한 달에 협상 성과를 내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